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한국에 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죠. 특히 한국이 팬데믹을 처음에 대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격려 없이 환영을 한다 하는 내용도 많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군기가 추락을 해서 사망하신 분들도 생기고 한 그런 내용도 많이 보도합니다만은 오늘의 미국에서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한국에서 미처 아주 냉정하게 보기 힘든 무슨 추세라고 할까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외국 기자들이 보는 눈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것은 미국 사람들도요. 월드컵 조 편성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러시아와 한국과의 그 관계에서 한국은 이번을 계기로 에너지 의존도를 러시아로부터 어떻게 떨어뜨려서 더 강한 강대국으로 나가야지 되는가 이런 기고문도 있었고, 또 언젠가는 영국의 BBC 방송이 전했었는데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까지 타투가 불법이다, 오로지 의료진들만 할 수 있다 하는 판결이 나온 그 파장, 또 하나는 포켓몬 포켓몬스터, 그 추억의 카드와 게임과 빵 이런 것에 밀레니얼 세대가 젖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이슈도 짧게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월드컵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2년, 항상 저는 오늘의 미국 진행할 때마다 월드컵 4년마다 한 번씩 오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저희 회사에서도 특히 이제 시차에 따라서 새벽에 경기가 치러지고 미국 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부 한국 지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기하는 것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마다 한국과 미국을 같이 가지고 가야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이 H조에 편성된 것을 아주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보도하는 매체가 원래 스포링 뉴스라고 해서 예전에 1886년도부터 시작을 한 그런 매체인데, 그런데 야구에서는 야구의 바이블 오브 베이스볼이라고 불리는 그런 매체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과 같은 팀이 된 포르투갈, 또 우루과이, 가나, 한국이잖아요. FIFA 랭킹이 포르투갈이 몇 위죠? 8위, 우루과이가 13위, 한국이 29, 가나, 아프리카의 정말 파워하우스인 가나가 60인데 어떤 것을 볼 것인가 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경우는 이번이 37살이나 됐으니까 거의 마지막 경기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 그가 있는 포르투갈은 그야말로 분명히 강한 팀이죠. 그리고 카타르 경기 전체에 있어서 핵심 선수인 것이 분명하고요. 또 우루과이는 2021년도에는 좀 경기 치르는 것을 보면은 불안정했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2022년 올해 이제 몇 번의 경기를 치렀으니까요, 굉장히 안정적이더라. 아마 2018년도를 재현하기를 희망을 할 것이다. 8강에 진출했었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꺾었고 하는 우루과이가 있고, 가나의 경우는 나이지리아를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2014년 이후에는 처음으로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는데 2010년도에 8강전에서 바로 이번에 같은 조로 편성이 된 우루과이의 승부차기로 져서 패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서도, 한국 하면은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1982년도 이후에 월드컵에 출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손흥민 선수, 한국 사람만 좋아합니까? 미국 사람도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것이 뉴스입니다. 그야말로 헤비웨이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스트라이커 손흥민 뿐만 아니라 황희찬 선수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특히 한국이 독일을 이겼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제가 방송 9시에 시작을 하는데 1, 2분 전에 결정이 났는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게 방송하고 섭외하고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2018년도 독일을 이긴 것처럼
축구계의 거물 선수들을 거물 그 선수들을 한국 선수가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 황희찬 선수를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스포닝 뉴스라는 데서 전한 거고 미국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미국이 B조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미국과 세 나라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란 정말 적이죠. 그런데도 또 꽃은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장미, 잉글랜드 그리고 미국인데 나머지는 지금 이 B조에서 한 군데 나라가 결정이 안 났는데 어쩌면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나 뭐 잉글랜드는 들어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중에서 한 나라인데 경기를 6월 달로 미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렇고 또 다른 나라도 D조가 그렇네요. 프랑스하고 페루냐 오스트리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이 세 군데 나라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고 그리고 덴마크와 튀니지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 그룹에 일본하고 독일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스페인, 강하네요. 여기도 스페인, 독일, 일본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코스타리카냐 뉴질랜드냐 이렇게 돼 있고 그 밖에 나라는 브라질은 봐야죠. 브라질은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tzerland, 카메룬, 뭐 카메룬이 같이 돼 있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미국 사람들 한국 건데도 보도를 합니다. 한국과 같은 조인 H조를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추가로 제재를 했죠. 유엔에서 북한이 뭐 최근에 2번이나 올해 들어서 12번이나 미사일 테스트를 했고 2번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그것이 화성 15호든 17호든 미국에 당도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유엔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찬성을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이 먼저 북한의 몇 군데 회사죠. 4개 단체와 9명의 개인에게 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제 그 제재를 했고 미국 재무부도 마찬가지로 몇 군데 회사를 그 제재를 했는데 뭐 로켓 산업부, 합장강 상사, 한국 운산 상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즘에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정치경제학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분이 물론 아주 보수적인 띵크탱크인 아메리칸 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 계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김정은을 달래기보다는 이제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 돈줄이란 돈줄은 뭐든지 다 조여야 된다. 돈이 없어서 그동안 모라토리엄도 선언하고 창피하니까 돈 없어서 한다고는 안 하고 우리 협상하기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 했는데 그땐 돈이 없었고 지난해 할 것처럼 하더니 돈이 없어서 못했고 이제 돈이 생기니까 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조여야지 된다. 지금으로서는 강성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이고요. 협상을 30년 해봤자 결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일반인들도 얼핏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그렇죠. 그 전에 리비아만 갖고도 그랬는데 핵을 왜 포기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 난제고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죠.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는 이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달에 굉장히 강하게 지난 몇 년 동안 하지 않은 형태로 하죠. 지난 몇 년 동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 딱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오더니 미국인들이여 다리 뻗고 주무십시오. 나와 김정은과의 사이가 너무 좋아서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안 할 겁니다. 막 이렇게 과시를 했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국방장관이라든가 또 국가안보보좌관들과 의논도 안 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안 하고 그 이후에는 북한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발이다라고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컴퓨터로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는 그 마지막에 굉장히 강한 말하자면 예전에 컴퓨터로 했으면 지금은 모든 강한 무기를 다 대동을 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 이미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니까 한국도 뭐 그에 상응하는 무슨 뭐 F-3A 전투기까지
포함을 해서 훈련 다 했었던 그런 일이 있고 4월 달에는 현직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만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는 합동훈련을 한미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사람이니까는요.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한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어떤 에너지는 유럽에서 가까운 그 러시아로 가져가는 그것보다도 훨씬 한국이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디플로맷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는 2002년도에 말이 의미하는 그대로 디플로맷 해서 외교 문제를 다루는데 주로 이제 아시아의 외교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여기에 역시 한국경제연구원의 트로이 그 스탄카론 박사가 이분 한국경제연구원이지만 미국에 있는 띵크탱크입니다. 버지니아주에 있고 한국이 러시아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장기적으로는 세계의 에너지 추세도 그렇고 러시아의 에너지 그 업계도 그렇고 한국이 러시아와 좀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화석연료 수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끊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당장 끊으면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기가 아니라 중기, 한 중간 그 기간 동안에 중기적으로 그런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서울이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조금 주저하다가 경제 제재, 테크놀로지 회사 제재를 하니까 당장 러시아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니까 루블화로 에너지를 수입할 때 가져가 라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을 통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그것을 굽히지 않는다면 지금 G7 국가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조금 힘들어지기는 러시아 것을 사기가 힘들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분은 뭘 지적하냐면 현실적으로 서구의 많은 오일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철수를 했다. BP 같은 회사, 쉘 같은 회사 다 러시아와 합작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더군다나 러시아의 사할린 같은 데는 에너지로 묻혀있는 에너지로 돈으로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그 생산량도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런 점을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한국 경제가 화석 연료는 모든 양을 수입하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데 석유와 기타 그 액체 연료가 액화 연료가 한국 에너지 소비의 43%고 석탄이 28% 그리고 천연가스가 16%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3, 28, 16 그럼 87%죠. 나머지가 원자력과 소규모 재생에너지인 거죠. 원자력에 대해서는 문재인 행정부와 국민의힘이 갈등이 굉장히 많았고 그 원자력을 해체해야 된다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만큼 원자력은 무조건 없애야지만 되는 위험한 에너지 소스 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지만 어떤 것은 원자력으로 취하는 게 더 나을 경우가 있고 이런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이제 13%가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인데 한국의 화석연료를 수입하는데 가장 큰 그 수입처 1, 2, 3, 4의 넘버 4가 러시아랍니다. 네 번째로 화석연료를 많이 갖고 오는데 그게 전체 화석연료 들여오는 것에 100% 들여오니까요. 9%랍니다. 거의 10분의 1이죠. 그런데 지난해 한국이 원유 수입한 것은 6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유럽보다 더 많은 거예요. 독일 이런 나라보다도. 석탄은 17.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지금 딱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으니까 정말 난처한 거죠.
몇 주일 동안 정치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분 지적합니다. 러시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그런데 결국은 화석 연료를 제거하는 게 한국이 더 발전한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좋은 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대비해서 이제 곧 40% 줄이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이번에 좀 힘들더라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화석 연료 줄이는 게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로 돌아가는 것을 이참에 하자. 오랜 동안 거래를 했고 싸고 뭐 편리하고 뭐 보장이 되고 그 물량 같은 것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써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한국에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구매하는 거 금지하고 미국의 쉘이나 영국의 BP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뭐 지금 러시아와 점점 거리를 떼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러한 것들 수입을 할 때 그 코게스가 수입을 하잖아요. 70%를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석탄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수입을 해오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한국에서 검사 안 해봤겠습니까? 호주가 미국 편을 든다 해서 중국이 호주와 뭐 그 석탄 수입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으로 금지했을 그럴 정도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일부 뭐 유럽 국가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과 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정말 파트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안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래 산업, AI도 그렇고 이렇게 에너지도 파트너 이런 논의를 해야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와 장기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서 석탄 발전소를 이제 폐쇄하는 것을 서둘러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석탄 발전소 34개를 완전히 없앤다고 30개네요. 2034년까지 한다고 하고 10군데는 폐쇄를 했는데 24개 발전소가 이제 뭐 액화,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믹스의 30.2%까지 늘린다는 게 지금 한국 이 문재인 행정부가 잡아놓은 그런 그 타임테이블인데 윤석열 당선자가 들어가서 공약할 때 재생에너지 같은 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 뭐 안철수 대표 등등 해서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2034년까지 나머지 20군데 석탄발전소 폐쇄를 가속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그 폐쇄한 그곳에 어떠한 형태로 일자리를 줄 것인가 하는 대안까지 같이 가야지 부작용이 없는 것이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이 아주 더 발전된 그런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개발 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지 된다. 호주 등과 여기에 이제 미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지금 한국이 또 전략적 비축 정책도 검토를 다시 해야지 된다. 현재는 비축량이 1억 5천만 배럴 미만인데 그것도 그렇게 정해놓고 960만 배럴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한국이 필요한 그런 것에 한 106일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목표를 완성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한국이 보통 뭐 공급의 안정성 같은 것을 고려를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전략적 비축량은 미국이 한국이 1억 5천만 배럴을 정해놨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고 미국은 지금 5억 몇천만 배럴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루에 100만 배럴씩 1억 8천만 배럴 한국이 전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미국은 지금 방출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분은 전기 자동차 생산을 가속화해야지 된다. 이것은 미래 산업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꼭 러시아와의 손을 끊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포드 자동차사가 문을 닫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드는 그 당시에 문을 많이 닫았는데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은 안 닫았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2030년까지 2대 중 1대가 전기 자동차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드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확보를 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러시아의 보복이 두렵다? 그런데 러시아가 어떻게 144개국을 다 보복하겠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드 배치한다고 중국에서 눈물 쏙 빠지는 보복을 당했지만 그건 1대1이었고 지금은 유엔에서 144개국이 러시아가 잘못했고 당장 철군해야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인도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제 기권하면서 러시아를 돕는 것처럼 보이고 하기 때문에 144개국을 어떻게 다 벌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미국하고도 연결하고 호주하고도 연결하고 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더 빨리 더 다변화시켜야지 된다. 우리 일반인들 주식 투자와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좀 짧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추경 예산을 어떻게 해서 팬데믹으로 어려운 그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돕겠다 하는 내용. 한국이 워낙에 경제 규모가 크고 하니까 미국 매체에서도 이 내용은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 지금부터 2가지는 한국의 사회적인 모습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3월 31일에 한국이 헌법재판소가 그 이전에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옳다. 이게 문신을 금지하는 거죠. 결국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해서 의사만이 그 문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는 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 문신을 하는 타투 아티스트들이 5만 명이 넘어서 여기저기 모임을 갖고 인터뷰를 하고 시위를 하는데 한국이 개발된 국가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그 프로페셔널 의사만이 타투를 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나라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그러니까 타투 아티스트들은 아니 여론은 또 타투하는 것을 지지를 하는 여론이 많고요. 요즘에 뭐 하도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국민들은 2발로 걷는데 직립보행을 하는데 아직도 헌법재판소 의료계는 그 4발로 기어다니고 있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위반하면은 뭐 미국 돈으로 41,300달러, 5천만 원 수감형, 보통 2년 수감된 사람도 있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 타투 협회의 회원들이 아티스트들이 2017년부터 계속 고소를 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 그 아름다움을 그릴 자유, 그리고 직업의 자유 했는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타투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의료진만 해야지 된다. 제한된 의료진의 지식과 훈련으로 타투를 하기 전, 타투할 때, 타투하고 난 이후까지 전부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투 아티스트들은 이게 1992년에 일본에서 나온 판결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써놓고는 일본은 막상 그것에서 발전을 해서 그 내용을 판결을 바꿨는데 한국만 이런다라는 것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세계에서의 위치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뭐든지 다 K-타투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섬세하고 색깔은 대범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해서 뭐 브래드 핏 같은 사람이 한국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BBC 방송에서 보도한 것을 가지고 한국의 그 타투 아티스트에게 아주 뭐 고맙다고 헐리우드의 많은 배우들이 그러면서 타투를 받잖아요. 그러한 것들 이거 K-타투인데 뭐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것들이요. 텔레비전에서 타투한 연예인들의 타투는 가린다면서요. 그러나 유명인들은 팝밴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타투한 거 다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효리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이런 거 의료협회와 법원에서만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윤석열 당선자가 들어가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미용용 그 문신과 여기 아이브로우와 아이라인 그리고 헤어라인에 타투하는 거는 뭐죠? 헤어라인이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헤어라인 여기하고 여기하고 헤어라인까지 미용용으로 타투하는 것은 지지한다. 이제 차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K 타투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브룩 쉴즈 예전에 모델하고 영화 My Love, Endless Love 기억하시죠? 그 청초하고 이쁘고 특히 아이브로우가 그냥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생긴 그 브룩 쉴즈가 한 11분 몇 초 동안 본인이 화장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딸이 2명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그 고양이 눈으로 쫙 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자신은 어렸을 때는 남들이 항상 눈 감고 있으면 화장을 다 해줬는데 지금은 본인이 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최대한 지금은 가능하면 조금 해서 맨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브룩 쉴즈가 이제 56살이 됐어요. 얼굴에 모도 너무너무 많고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윤곽이 뚜렷하다 이래서 이렇지. 그런데 화장을 하나하나 하는 걸 보여주는데 나중에가 아니라 이제 중간에 기초 화장 단계에서 보여주니까 라네즈였어요. 한국의 라네즈 맞죠? 라네즈 얼핏 보기에 라네즈라고 써 있었는데 빨간 색깔에 그렇게 K는 뭐든지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K 코스메틱이 유명하니까 K 타투도 헐리우드 유명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레니얼 그 포켓몬 스낵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 그 스낵을 위해서 그 포켓몬 그 포켓 몬스터를 이렇게 합쳐서 포켓몬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 밀레니얼 세대니까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으면 40살 됐겠네요. 보통 이제 20대 30대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 게임하고 포켓몬 그 게임하고 막 했었던 그것을 향수에 젖어서 그 당시에 98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삼립이라고 얘기까지 딱 하네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삼립 빵 먹었는데 삼립에서 98년도에 이 포켓몬 빵을 만들었는데 케이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 포켓몬 카드를 한 장씩을 전체적으로 151장인데 한 장씩을 넣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모아야지만 된다. 주문처럼 주술처럼 외우는 거 그랬었는데 그게 단종됐다가 빵이 이번에 다시 2월달인가요? 나와서 제일 앞에 윤상순 씨라고 세븐일레븐 앞에서 우울해 하시는 분 27살인데 1시간이나 이제 뭐 기다리고 어떻게 저쩌고 했는데 빵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리고 딜리버리 밴에서 다른 곳에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포켓몬 브레드, 촉촉 치즈케이크 이렇게 써 있네요.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해서 이제 향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맛도 맛이지만 2월달 맞네요. 16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뭐 지금은 뭐 치킨 뭐 이런 것도 뭐 언급이 되고 하는 것 같던데 삼립 회사에서 24시간 가동을 해도 이게 수요를 못 따라가요. 공급이 해서 그 세븐일레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하루에 한 스토어당 2개씩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군데를 다니다가 포기하는 이런 밀레니얼 젊은이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포켓몬 스토어가 한밤중에 딜리버리 그 밴을 쫓아서 어디로 가고 심지어는 그 BTS의 RM도 그거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고 컴플레인 했다고 하잖아요. 빵값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 값이 그 빵값의 30배 정도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게 주인이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인기가 없는 상품과 끼어 팔기를 하고 또 답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것 없습니다. 아예 써붙여 놓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향수가 얼마나 강한가. 본인들이 그때 썼던 게임, 그 어떤 캐릭터가 많았잖아요. 캐릭터, 그리고 게다 대고 빵 하니까 어떤 그 스토어 앞에서는 6명의 경관이 누군가가 하나 있는데 가주려고 싸웠는가 보죠. 말리기도 했다. 설탕, 또 바짝바짝 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 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군데 이상의 가게를 방문했는데도 선반이 비어서 했었던 그런 분도 내일 다시를 꿈꾸면서 뭐 그거네요. 완전히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뜬다 이거잖아요. 내일 다시 하면서 이 정도로 해서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맨 앞에 한국의 밀레니얼 그 포켓몬 그 스낵 세대는 자라기는 다 자랐는데 이제 나이 많으면 마흔이 됐는데 그런데 그게 입맛은 어른이 아직 안 됐네. 그 취향은 아직 어른이 안 됐어. 테이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